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언어는 민족의 문화 전체를 나타내는 대표성을 띨 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이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것입니다. 독일의 언어학자 훔볼트는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했으며, 우리 민족의 지도자 월남 이상제 선생은 말을 잃은 민족은 영혼을 잃은 것이다 라고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어를 살리는 일에 말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왔습니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언어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그 자부심이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프랑스인들의 언어 자부심은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2018년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브렉시트가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유럽연합에서 영어가 지나치게 많이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금 상황은 역설적이라며 우리가 브렉시트를 논의하고 있는 지금 영어가 브뤼셀에서 이토록 저변화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영어의 지배가 반드시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룰을 정해서 프랑스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어는 EU 내에서 영어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지만 2004년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EU에 가입하면서 영어에 완전히 밀린 상태입니다. 현재 EU 외의 석상에서는 주로 영어가 실무 언어로 사용됩니다. 2004년 이전에는 불어만 할 줄 알아도 EU 내에서 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2004년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마크롱은 프랑스의 옛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을 순방할 때도 프랑스어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프랑스어 지능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프랑스 구식민지 국가들의 인구 급증으로 전 세계 프랑스어 사용 인구는 2065년 1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산이 맞는다면 현재 전 세계 사용자 기준으로 5위인 불어가 반세기 뒤에는 영어에 이어 제2의 언어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국제어의 지위를 상실한 불어가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유럽 각국이 모인 EU의 공식 비공식 회의석상에서는 불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언어의 힘은 그 나라의 영향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척도이자 도구입니다. 그런데 작년 불어의 자부심이 엄청난 프랑스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8년 프랑스에 처음으로 한국어과가 개설됐지만 10년 후에는 입학하려는 학생이 없어 결국 학과가 폐지되었는데요. 얼마 전 한국어과가 부활한 것입니다. 원래 학과가 신설되려면 엄청난 정치력과 재정이 필요합니다. 폐지됐던 학과가 다시 설치되려면 앞의 조건에 더해 모두를 설득시킬 수 있는 견고한 당위성이 요구됩니다. 신설보다 부활이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내 한국어 및 한국학에 대한 열망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현실로 가져왔습니다. 요즘 프랑스 내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어가 프랑스 의무교육 과정에서 제2외국어로 인정받은 이래 총 17개 중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에서는 그 변화가 보다 뚜렷한데요. 주불한국교육원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총 22개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운영되고 있고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는 총 7개교입니다. 그중 두 학교에는 한국어와 한국 역사, 사회, 인류학, 문학, 예술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는 한국학과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 5개 학교에는 응용외국어학과 한국어 전공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들 학과에는 2010년대 중반부터 학생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입학 정원의 10배가 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지원하더니 3년이 지난 올해는 평균 경쟁률 19.4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입학 정원이 늘었음을 고려하면 2배가 넘는 증가세입니다. 40명을 뽑는 보르도 대학교 한국어과에는 1117명이 몰려 경쟁률 28대 1이라는 기념비적인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숫자에 그치지 않는데요. 한국에 대한 프랑스 젊은이들의 관심이 그저 대중문화 콘텐츠를 즐기고 팬덤을 형성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국 언어와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아 미래를 설계하고자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학과 및 한국어과에 지원하는 학생 수의 증가는 다른 발전을 불렀습니다. 입학 정원도 매년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맞춰 처음에는 계약직 강사의 수가 늘더니 이윽고 부교수와 정교수로 이루어진 전임 교원 수도 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계약직 강사는 특별한 예외 상황이 아닌 이상 한 학교에서 6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보수도 호봉에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임 교원은 다릅니다.
프랑스의 고등교육 공무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며 이들의 호봉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전임 교원을 한 명 채용하려면 그만큼 프랑스 교육 당국은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5월 기준 프랑스 전역의 한국학 및 한국어 분야 전임 교원은 총 28명이며 9월이 되면 30명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어 전공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입학생 선발 기준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과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바칼로레아 성적은 당연히 높아야 하고 외국어 실력 및 인문학적 소양이 갖춰진 학생들만 한국학과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보다 잠재력 있고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이 한국학과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00년대 이전까지는 중국학이나 일본학 전공자가 우연히 한반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한국학자로 변모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처음부터 한국에 지대한 애정과 학문적 관심을 갖고 한국학을 전공해 박사가 되고 연구자, 교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자들이 근대 이전 시기에 집중한 것과 달리 후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석사 과정생들은 현대 남한과 북한 사회에 관해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계 속에서 한국어의 열풍은 프랑스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인문계 중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김나지움에서 한국어를 처음으로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며 주목을 끌었습니다. 독일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 노이슈트렐리치시 카롤리눔 김나지움은 작년 9월 2021에서 2022학기부터 한국어를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0학년 의무 선택 과목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 10학년생들은 한국어를 의무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면 주당 2시간 수업을 듣고 성적을 받게 됩니다. 독일 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시아의 다른 언어를 가르치는 경우도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는 이탈리아의 한 매체가 한국은 어떻게 일본을 넘어 세계를 호령하는 소프트파워 강국이 됐나라는 제목으로 한류를 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탈리아 시사주간지 파노라마는 3월 31일 발행된 최신호에서 한류를 주제로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는 원인을 다각도에서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을 자동차, 첨단 기술은 물론 문화, 라이프 스타일, 패션 브랜드까지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원인을 짚었습니다. 특히 파노라마 측은 한국이 일본 신화를 지워버렸다라고 평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양을 덮친 일본 열풍이 밀려나고 한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러한 한류를 이끌고 있으며 그 최전선에는 BTS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방탄소년단이 한국어 노래로 전 세계 팬들을 매료시켰다라며 한글은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로 평가받고 있고 관심도 역시 높아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를 비롯해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휩쓸었다라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넷플릭스와 애플 TV 플러스가 경쟁적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한때 한국이 서양을 모방했다면 지금은 그 반대다. 단순히 강남스타일 리듬으로만 유명해진 나라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일본에서도 한국어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근 대만 CTI 방송 예능 프로그램 동학열에 출연한 한 일본인 여성은 지금 일본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특히 어린 친구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한글을 읽을 수 있다며 한국어를 못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한글을 읽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출연자는 학교에서 명찰을 붙이는데 최근 유행하는 것은 한글로 이름을 만들어 자신의 명찰 위에 붙이고 다니는 것이라고 전했으며 친구의 한자 이름은 어떤지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일본 출연자의 설명과 같이 일본에서조차 한류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방문이 어려워지자 자국에서 한국 체험을 하는 도안놀이를 즐긴다고 알려졌는데요. 드라마로 시작된 일본 내 한국 문화 붐이 대중문화 영역뿐만 아니라 패션, 뷰티, 음식 등 전방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한류 전문가들은 한국 문화가 붐 넘어 시대 흐름의 한 가닥으로 자리 잡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 일본 Z세대는 한국 상상 여행에 빠졌습니다. 새로 문을 연 일본 호텔 중에는 아예 한국풍 룸을 따로 마련해 도안놀이 숙박 패키지를 마케팅 전면에 내세운 곳도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새로 생긴 오사카 에스리드 호텔은 4개의 한국 룸을 만들어 도안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박객에게는 한국산 과자와 마스크를 제공하고 K-팝 뮤직비디오를 마음껏 볼 수 있는 프로젝터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설치했다고 홍보합니다. 이처럼 현재 한류와 한국어는 세계 속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새벽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기습적으로 감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한 것을 포함해 동남북 3개 면의 주요 도시와 국경지대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면전이 시작됐다고 규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침공 직전인 이날 오전 5시경 특별 군사작전을 승인한 뒤 연설에서 러시아의 움직임에 왜곡이 간섭하면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럽 정상들은 3차 세계대전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 안보를 보장해주겠다던 미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행동에 책임을 묻고 철군을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첨단 제품 및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와 러시아 대형 은행의 대외거래 차단과 같은 제재 내용을 구체화해 러시아의 경제 및 국제 경쟁력이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의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독일에 미군 7,000명의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유럽에 이미 배치된 미군군과 지상군의 동유럽 배치도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는 미군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싸우러 유럽에 가는 게 아니라 나토 동맹을 방어하러 가는 것이라며 미군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와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며 핵을 포기시키더니 정작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할 때 나토 동맹만을 방어하며 우크라이나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은 다른 동맹국들의 제재 동참을 요구하고 있죠. 미국이 24일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포괄적인 제재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도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게 됐습니다. 미국은 이번 제재에 화웨이에 적용했던 제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사용됐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번 제재 기술 대상에는 반도체, 통신, 정보 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등이 포함됐는데요.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생산에는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대부분 들어가는 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생산하는 반도체 제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먼저 반도체 제재를 시작한다고 밝혔죠. 한편 일본 외무성 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을 넘어 아시아 등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러시아가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짓누르는 것을 용인할 경우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가 생길 것이라는 경고인데요. 무력을 앞세워 우크라이나 주권을 억누르고 영토를 뺏으려는 러시아를 국제사회가 이대로 용인할 경우 중국도 대만 해협에서 비슷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에서 일어났지만 이런 현상 변경을 인정하면 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힘을 사용한 현상 변경이 아니라 외교를 통한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러시아 침공에 아시아에 끼칠 영향을 걱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작년 10월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이 일본 열도를 통과했지만 일본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 NHK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오전 8시쯤 중국 해군 미사일 구축함 등 5척과 러시아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등 5척을 홋카이도 근처 해상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함정들은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스가루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항해한 것으로 알려졌죠. 따라서 일본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정세가 심각해지자 자신들의 안보가 걱정되니 아시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이 동북아의 최전선이라며 한국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다르다며 한국이 침공을 받는 것은 어려우며 만약에 침공을 받더라도 우크라이나와 다르게 미국이 지금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얻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습니다만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먼저 한국은 60년간 한미동맹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는 무기가 없었지만 한국에는 엄청난 무기들이 있고 그러한 무기를 유럽 등 전 세계로 수출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태도를 보면 마치 한국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모습인데요. 갑자기 연평도 사건을 예로 들며 한국군이 너무 약하다는 평가를 할 뿐더러 한국은 왜 북한을 치지 않냐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모습을 보면 러시아 사태에 맞물려 북한이 한국에 도발을 하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현재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하다며 러시아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의 안보가 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이 한국을 걱정할 입장이 아니라는 견해인데요. 한편 현재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에 반도체 제재를 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의 제재는 러시아에 타격을 입히는 반면 일본의 제재는 러시아에 아무런 타격도 입히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작년 한국의 요소수 사태 당시 러시아는 한국의 요소수 공급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한국 반도체 분야 기술력 및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현지에서는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제재는 타국의 제재에 비해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의 반도체 공장에서는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일본 기옥시아가 함께 운영하는 낸드 플래시 공장이 원재료 오염 문제로 가동을 멈춘 것인데요. 전 세계 낸드 플래시 1분기 공급량의 8%에 해당하는 생산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경쟁 기업들은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웨스턴 디지털과 기옥시아의 공백으로 점유율을 더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웨스턴 디지털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옥시아와 합작해 설립한 일본 요카이치, 기타카미 생산시설 두 곳에서 낸드 플래시 원재료 오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오염된 원재료와 정상 가동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6.5엑사바이트 규모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산 중단에 따른 공급 차질로 낸드 플래시 가격 전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기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은 지난해 3분기 기준 글로벌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각각 19.3%, 13.2%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당초 올해 2분기 낸드 플래시 가격의 5에서 10%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산 감소를 계기로 오히려 5에서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 아니라 세계 반도체 업황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던 모건 스탠리의 태도가 최근 확연하게 달라졌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지난 7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인터넷 기술주의 겨울 폭풍이 지나가면 아시아의 일부 반도체 기업이 선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며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등이 가장 선호되는 종목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기업 모두 파운드리 부문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 데다 해당 업종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 반도체 시장은 암울한 상황입니다. 80년 역사의 일본 대기업 도시바가 공중분해 위기에 처한 지 오래기 때문인데요. 화근이 된 미국 원전 자회사는 물론이고 반도체 사업의 지분도 팔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이젠 추가로 팔 우량 물건마저 바닥나면서 은행에 다시 읍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시바가 사실상 그룹 해체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수백 개에 이르는 자회사들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시바는 기업 분할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회사들을 매각해 분할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할은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생존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절박함에서 결정되는데요. 언론들은 1875년 창업의 명문 기업이 해체 수순에 들어가게 되는 것, 폭넓은 사업 분야에서 약 300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도시바 같은 대기업이 분할되는 것은 일본에서 처음 등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영국계 사모펀드인 CVC 캐피털 파트너스가 도시바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 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도시바에서 떨어져 나온 낸드 업체 키옥시아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도시바 인수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현재 일본을 대표하던 반도체 기업이 없어졌습니다. 한국을 걱정하기 전 자신들을 걱정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